안녕하십니까. 5회 메가랜드 전국 모의고사 풀이 중개사법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점수에 이렇게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의고사하고 이제 본시험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번 만약 못 보셨으면 다음 모의고사 때 조금 올리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는데, 1번 중개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순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1번 중개는 중개 대상물을 맨 앞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지 물건을 알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은 이쪽으로 맨 앞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정답이 되겠죠.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옳은 문장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법령상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지 찾아라. 이제 개수 세는 문제예요. 가압류가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핵심어는 그냥 건물이 핵심어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경매 중에 있든 뭐 그런 거 가지고 중개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매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고 단독주택 일부의 임대차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주택이 핵심어잖아요. 여긴 건물, 여기는 주택. 일부 임대차 안 될 거 없죠. 전부 임대차도 되고. 디귿 점유와 피담보 채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유치권의 이전. 원래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가 개입될 수 없는데 유치권의 이전, 이제 소위 말하면 양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고요. 요 유치권에 이전할 때는 점유와 그 원인 채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피담보 채권을 같이 이전을 시키면 이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니을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여기 보면 이제 토지가 하나의 이제 그 필지인데 이게 하나의 단위의 그 물건인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일부 저당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일 때 안 되는 게 매매 안 되고 교환 안 되고 저당권까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에 이게 매매, 교환, 저당권. 그러면 일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이냐? 임대차 또는 뭐 여기서 한번 적어드리면 일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용익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을번은 일단 안 되는 거니까 틀렸으니까 제끼고 상속받은 토지. 여기서 핵심어는 토지가 핵심어죠. 상속이라는 원인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지만 토지에 개입할 여지가 있고, 등기된 환매권 이것도 하나의 권리고 권리의 득실 변경에 결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우리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니을번 하나 빼고 5개가 중개 대상 물 또는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은 시험 제도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시험과 관련한 문제인데 5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이제 뭐 컨닝을 했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내 거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거를 보다가 적발되면 그걸 부정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정행위를 하면 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해당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이랬는데, 정확히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예요.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불이익을,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2가지를 가할 건데, 첫 번째가 무효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아니고
이 무효처분일로부터, 그렇죠? 예, 무효처분일로부터 예, 여기 3년도 아니고 5년간 예,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예, 들어가야 맞는 얘기예요. 옳은 지문으로 바꿔볼게요.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즉 정지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요. 한번 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중개업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기업번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여기까지 맞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은 대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기업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니은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자본금 5천만 원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옳은 표현이 되나 꼭 회사여야 하는 건 아니고 협동조합도 있잖아요. 물론 주식회사여도 되지만 유한회사면 어떻겠어요? 한 명회사 업체 합자해서 어때? 뭐 그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종류는 불문하는 거니까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협동조합도 있는 것이고요. 디귿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이라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원칙적으로 이거는 맞는데 등기부에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되면 되는 것이고 꼭 건물 등기부까지 기재될 필요는 없죠. 네, 1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14조 업무만 하는 게 맞죠. 우리 중개법인은 14조 업무가 이제 겸업 업무 6개를 포함하는 뭐 개념이죠. 분양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니을번 맞고 미음번 대표자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뭐 이랬는데 이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고 이 자리 함정이 되게 잘 걸리는 자리라서 제가 채색을 한번 해드렸고요. 옳은 거는 2번만 옳은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뭐 이랬고 개설 등록은 대인적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요. 대물적 처분이 있고 혹은 대인적 처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인적 처분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사람에게 그 주체에게 내리는 것이 이제 대인적이고 대물적은 그 영업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사무소에 내려주는 처분이 대물적 처분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중개업 등록은 사람한테 혹은 법인한테 내진 거기 때문에 대인적 처분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그 뭐 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 이런 거는 대물적 처분이라서 우리 그 술집 주인이 그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돼서 영업 정지를 먹으면 그거는 영업 장소의 영업 정지가 때린 거예요. 대물적이라서. 그래서 그 술집을 인수한 제3자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거 상가 중개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중개업 등록은 대인적 처분에 들어간다. 2번 현행 법령상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뿐이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우리 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부칙 개공은 신규 등록이 안 되잖아요. 3번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신 전속성은 그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법인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도 대여하면 안 되는 거고. 자, 합법적 개공의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만이 중개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중개업 등록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4번이 틀렸네요. 왜 이제 4번이 틀렸냐면 그러니까 합법적 개공이 중요한 거는 중개사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개업 등록을 한 개공이 거래한 거래계약만 유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게 중개업 등록을 해야 그게 적법한 중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적법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이 그 중개를 하더라도 그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한 거래계약도 유효는 해요. 그래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적법 해지는 적법 요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은 4번이 틀렸고요. 5번 법령이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 거부 사유라는 게 이제 뭐 세금을 뭐 연체했거나 뭐 아니면 뭐 그 건물 자체가 뭐 불법 건축물이거나 이런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소위 기속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지 안 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등록을 이렇게 신청을 해봤더니 강남구청장이 너무 많아, 개공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다만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거죠. 요건대 안 되는데도 해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6번은 결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질문이에요. 6번은 이제 결격에 해당되는 건 갑은 금고 10년형에 선고받고 7년 복역 중에 3년의 이제 잔여연기가 남은데 가석방된 후에 3년이 경과되었다라고 했는데 얘는 가석방 후에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잔여연기가 모두 경과하고 다시 3년을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여연기 플러스 3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격에 해당이 돼. 3년만 갖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의 얘는 6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3년의 잔여연기가 남았으니까. 니은 을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현재 법원에 복권 신청만 한 상태다. 복권 신청만 한 상태면 그 결격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권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법정 복권이 되거나. 그래서 신청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아직은 결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복권 신청만 한 상태는 결격에서 해소된 게 아니에요. 복권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디귿 병은 현재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은 상태이다. 피성년 후견인 심판 받았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거고요. 니을번 정은 중개사법 위반, 2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2법 위반,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벌에 의한 벌금형은 제외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빼고 근데 이제 결격에 일단 걸렸어요. 들어갔는데 3년간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간 결격인데 1년만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2년 남았네요. 자, 미음번 무는 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 1년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2년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일단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더하기 다시 2년이니까 그러니까 2년에다가 2년이니까 총 4년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예 기간이 경과됐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났고 또다시 2년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요 2년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4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결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6번은 해당하는 거는 미음번 하나 빼고 미음번 하나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개가 결격에 들어갑니다. 자, 7번은 우리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건 뭐 이랬는데 답은 4번이에요. 우리 공동사무소는 설치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공동사무소는 개설 등록이나 또는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그렇죠? 개설 등록이나 혹은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설치 신고의 방법은 애초에 공동사무소에서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뭐 이랬는데 개공은 원칙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말을 왜 줬냐면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빨리 한다는 게 뭐냐면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소공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되든 개인인 계공에 소속되든 인장 등록 얘도 어차피 업무 정지까지 해야 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3. 중개보조원에게는 인장 등록 의무가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인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왜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택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등록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선택성을 주는 게 아니라 임의성을 주는 겁니다. 아니, 정정. 선택성을 주는 겁니다. 무슨 선택성을 주는 거냐면, 법인의 인장이나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성을 주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이나 혹은 대표자의 어떤 보증 인장 둘 중에 하나. 그거를 등록할 수 있는 거 맞고요. 5번 개공이 고르계약서의 인장을 날인하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거짓 기재로 보고 그랬는데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인장에 관련한 의무니까 등록 취소까지는 너무 세고 업무 정지, 업무 정지로 간다. 업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5번이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옳은 것 뭐 이랬어요. 법인인 개공은 채용 상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한이 있어요. 우리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한 거에 5배수 초과 금지. 2번 개공이 소공을 고용하면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1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죠.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이때 소공의 인장은 반드시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에요.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 둘 다 업무 개시 전이에요. 고용 신고도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 3. 소공과 개공은 중개보조원은 뭐 이수 교육의 내용, 업무의 내용,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소공은 실무, 중개보조원은 직무. 그러니까 이 이수 교육 좀 다르고 업무의 내용, 우리 소공은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못하고 이것도 다르고 인장 등록 의무의 유무, 우리 소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고 중개보조는 없고 자격의 유무 당연히 차이 있고 그리고 행정처분의 대상 이것도 차이가 있죠. 우리 소공은 행정처분 자격정지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조는 그런 게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르다 맞는 얘기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 법인인 개공이 고용한 소공을 해고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다시 고용한 인원만큼 고용해야 된다. 그럴 의무는 없고요. 뭐 고용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2개월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소공이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2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고요. 다시 고용해라 이런 의무는 없는 겁니다. 5번 자격이 있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은 자격이 있는이라고 했어요. 자격이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은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인인 소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랬는데 자격이 있다. 그죠? 그럼 자격이 있다 그러면 소공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없으면 중개보조원이겠지만 이거는 3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사무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인 개공인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하면 이중사무소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죠.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상등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소된다가 아니고 취소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그런 표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 주시고. 자, 11번. 개공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 1번. 법인인 개공은 주택과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14조 업무 안에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1번이 옳은 표현에 들어가네요. 모든 개공은 법원에 등록을 하고 매수 신청 대리업을 이랬는데 모든이 틀린 거고요. 부칙 개공은 안 되니까. 3. 법인인 개공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4. 공개. 공개는 이제 개인인 개공인데 사무소하고 세탁소, 편의점 이거를 경업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개인인 개공은 무슨 제한이 없으니까,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거를 법인으로 만약에 주어를 바꾸잖아요. 법인인 개공. 이러면 세탁소, 편의점 이거 안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 5. 법인인 개공은 도배, 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인인 개공은 도배, 이사업체 이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그 법인인 개공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용역업을 알선, 뭐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용역업을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죠? 한 글자 차이지만 업은 안 되고 알선은 할 수 있다. 자, 12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 뭐 찾으라 그랬는데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의무는 그러니까 비밀 준수 의무를 말하죠. 윤리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윤리적 의무 맞아요. 윤리 마음가짐이니까. 근데 이 의무를 위반하여도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는 3년 3천에 들어가는 범죄는 전부 다 교란행위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 다음에 1년 1천에 해당이 되는 행위 중에서도 그 아닌 자, 우리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것과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이라고 하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부담되는 의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1년 1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싹 다 교란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밀준수 의무는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 3천에 들어가는 거, 1년 1천에 들어가는 우리 범죄가 있는데 이 3년 3천에 들어가는 건 전부 교란행위라고 말씀드렸고 전부 교란행위. 그리고 1년 1천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 빼고 그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닌 자가, 즉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이거 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두 가지는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셔도 교란행위는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비밀준수 의무가 원래 1년 1천에 형벌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란행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13번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 답은 35회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뭐 이랬고요. 사례는 근데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것 뭐 이랬어요. 우리 2번을 한번 볼게요. 갑은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는 좋고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동작구청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 2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만 등록을 신청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없이 그러니까 보증 없이 일단은 등록을 신청을 하고 선등록하고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하고 보증은 업무 개시 전에 나중에 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선등록 후 보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2억을 설정해야만 너 등록 신청할 수 있어 아니고
등록을 일단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만 다시 그 이제 보증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후 관계가 2번이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요. 한번 읽어 주시고요. 자, 14번은 소공의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답은 1번에 있는 직무교육 이수 의무가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네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잘못 읽었네요.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것. 직무교육은 우리 중개보조원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그 이중으로 작성하지 말아야 할 의무. 요게 이제 우리 소공한테도 있는 의무이죠. 요거는 개공, 소공 두 사람한테 있는 의무예요. 개공, 소공 둘 다 있는 의무가 되고, 요 1번은 중개보조원한테만 있고요. 자격증 개시 의무는 이거 엄밀히 따지면요, 개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공의 자격증도 걸기는 해야 되는데, 개시해야 되는데 그 개시하는 주체가 소공이 아니에요. 개공이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공의 자격증을 걸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한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거고요. 4번은 확인설명서 등 거래계약서 등 작성의 의무. 뭐든지 우리 소공이 작성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성의 의무는 개공만. 우리 소공이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다. 5번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에게만 있는 의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우리 중개보조원한테만 있는 의무가 되겠고요. 그래서 소공한테도 있는 의무를 찾아라 그러면 요 2번이 유일하죠. 자, 15번은 우리 협회 설립 절차 옳은 것 뭐 이랬는데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발기인은 일단 숫자가 300명은 맞아요. 이 숫자는 맞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개인인 개공들이 모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모이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이번 창립총회에는 이제 600명이 모일 건데요. 600명 모이는 건 맞는데 이것도 역시 공인중개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개인인 개공 6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석인원 반수도 아니고 과반수, 반수 아니고 과반수. 반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정확히 반이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과반수의 어떤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반수 아니고 과반수. 3.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 각 50인 이상의 일단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에요. 개인인 개공. 일단은 600명인데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시도에서 우리 각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하나 써드릴 게 있는데 사람 숫자 조합 하나 좀 적어드릴게요. 사람 숫자의 조합. 거래정보 사업자가 전국에 500명한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각 시도에서 30명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5 빼기 2 하면 여기 3 나온다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 관련해서 300 다음에 600, 300은 발기인, 600은 창립총회, 그리고 100명은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20명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요 자리랑 요 자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덜 헷갈리는데 요 자리가 헷갈려. 그래서 여기는 30인지 여기가 20인지 뭐 이런 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걸 혼동하지 않으려면 5 빼기 2 하면 3 나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0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쵸? 20으로 가주면 된다. 5 빼기 2 하면 3.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보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우리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은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서울에 둘 필요는 없고요. 다른 지역, 부산에 둬도 되고, 뭐 제주도에도 둬도 상관없고. 5번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랬는데요. 어, 일단은 우리 부칙개공도 협회 회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요거 하나 잘못 봤네.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다 표현했으니까 반드시 우리 서울에다가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랬으니까 아니죠. 아무데나 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번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우리 부칙개공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부칙개공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건 4번 한번 볼게요.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기본적인 업무 범위나 업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공을 고용할 수 없다 뭐 이랬는데 뭐 부칙개공은 업무 범위가 우리 공개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부칙개공은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경매, 공매업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좀 다르고 업무 지역적 범위도 좀 다르죠. 우리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공개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른 거는 일단 맞아요. 그런데요. 소공을 고용할 수 없다. 이 말은 소공을 고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소공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이라고 해서 소공을 왜 고용할 게 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고 자 17번 법제 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라고 물었는데요. 1번에 개공갑은 일간신문에 광고된 A 소유의 주택을 직접 매수하였다. 그럼 우리 개공이 사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직접 거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신문에 광고한 A 소유의 주택을 그러니까 갑이랑 A랑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는 광고를 한 사람이지 의뢰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 개공과 의뢰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의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광고를 한 사람이다. 그럼 광고를 의뢰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아니에요. 광고는 개공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고 청약의 유인행위라고 우리가 부르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냥 광고 낸 사람이다. 따라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의뢰인이 아니다. 그럼 얘는 직접 거래, 금지행위는 아니고 2번 개공을은 매수 의뢰인 B를 대리하여 그러니까 B가 한쪽이잖아요. 그리고 매도 의뢰인 C와 그러면 한쪽은 대리했지만 한쪽은 나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일방 대리 금지행위 아니고 3. 개공병은 거래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로 법정안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금지행위죠. 금품 초과수수 1년 1천. 그것이 나중에 부도가 나든 반환했든 당연히 처벌합니다. 4.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정은 상가 몇 호실을 소유하면서 중개업과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 매매업이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임대업은 해도 돼요. 매매업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개공문은 D가 분양받은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일반적으로 중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소위 이제 금지행위 해당이 된다. 금품 초과수수. 자, 18번은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틀린 건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 현행 법령상 명문으로 인정되는 중개계약이다. 맞아요. 일반 중개계약 22조, 전속 중개계약 23조 이렇게 규정들이 있어요. 3.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는 권장계약서이다. 권장계약서 맞고 4.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과 관련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권장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걸 꼭 사용해야 할 사용의 의무는 없음.
위에서 말씀드린 되고요. 5번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화되어 있다. 소공은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소공이 서명 민 날인하는 거는 있죠. 소공이 서명 민 날인하는 거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거 두 가지에만 서명 민 날인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서 뭐 일반이든 전속이든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이든 날인이든 일절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린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19번은 개공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내용 옳은 건 뭐 이렇게 물었고요. 1번 취급 업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종별은 법인인 개공뿐이면 그 이를 위반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 취소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상취.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만 겸업 제한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법인만.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위반하면 14조 업무 이외의 것을 취급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죠. 2번 부칙 개공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 이외의 물건을 취급하면, 그러니까 원래 부칙 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해야 되는데 이외의 것을 만약에 취급하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등록 취소까지는 너무 좀 세고 이거 업무에 관련된 의무이니까요. 업무 정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3.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인 개공이니까 기본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어요. 이거 해도 됩니다. 3번이 옳은 표현이 되고요. 4. 개공의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물건에 대한 범위는 달리 정할 수도 없고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 차별을 하는 입법을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물건에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거든요. 예컨대 개인은 토지를 중개하지 말고 법인인 개공만 토지 중개 이런 거는 차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법을 만드는 게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달리 정해서도 안 되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 자, 5번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제 소위 말하면 특수법인, 지역, 농업, 협동조합 같은 이 특수법인이 법인인 개공의 겸업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된다라고 했는데 이 특수법인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뭘 했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러니까 중개사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0번 중개계약 틀린 것 뭐 이랬는데요. 2번을 한번 볼게요. 구두에 의한 중개계약은 불가하며 이랬는데 불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속 중개계약은 구두로 하면 안 되지. 전속 중개계약은 당연히 그 불가한데 일반 이 중개계약 중에 일반 중개계약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에 의한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 중간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둘 다 있는데 모두가 사용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사용의 의무는 뭐에만 있냐면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 의무가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의 의무가 없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말 그대로 권장 계약서죠. 나머지는 다 옳은 맞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1번을 좀 보시면 국장은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의 서식을 실제로 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소위 말하면 표준 서식이 권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권장하고 있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하고 있지 않은 서식이 요 거래계약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 드리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22번
중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1. 개공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라 쌍방 중개라고 그러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라 그래요. 경우에도 중개 수행할 수 있다. 뭐 일방 중개, 쌍방 중개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2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2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대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이나 뭐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도면 등 서면을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명의 근거 자료로 나열한 건 다 좋은데 이전 의뢰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고요. 취득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되겠죠. 3번 상태에 관한 자료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 의뢰인이 뭘 알겠어요? 취득할 사람이니까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4. 중개가 완성되면 개공은 확인 설명서, 업무 보증 증서, 4번 거래계약서를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아니에요. 우리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업무 보증 관계 증서 요거는 전부 쌍방에게 언제나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겠죠? 쌍방 교부. 5번 개공은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개보수도 일단 당연히 받고 보수도 당연히 받고 실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조사 비용 같은 건데요. 물건에 대한 조사 비용, 이 조사 비용은 취득 의뢰인이 아니라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 조사하는 단계는 아직 안 팔린 단계인데 안 팔렸는데 취득 의뢰인한테 받아라 그러면 받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아직 안 팔렸는데 그러면 안 팔린 단계, 아직 팔리지 않은 단계에도 이전 의뢰인은 있는 거 아니에요. 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받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23번 개공의 종별에 따른 보증 설정 금액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우리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2억 원 아니고요. 2천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2천만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맞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3번을 한번 보시죠.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은 물론이고 매매계약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계약이 체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매매계약 플러스 임대차까지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렇게 두 개만 현재는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교환 계약 같은 거 무슨 뭐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도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저당권 설정 계약이랄지 지상권 뭐 설정 계약이라나 지상권 양도 양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적으로는 안 된다. 전자적으로 가능한 건 딱 두 개. 매매와 임대차 요 두 가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5번 우리 공개 갑, 소공, 을은 단독주택을 매매 중개하면서 쌍방을 대리하였고 이 쌍방 대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이제 소위 금지 행위에 들어가고 3년 3천에 들어가는 형벌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 개공이 했다면 상취가 될 테고 이걸 만약에 소공이 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가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읽어 나가는 순간 동시에 떠올라야 되고요. 여기 보면 잔금을 횡령하고 뭐 이런데 이 잔금을 횡령한 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 행위로 봐야죠. 업무상 행위. 그래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틀린 것 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은 을이 횡령한 잔금을 갑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니까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업무상 행위가 아니었으면 갑이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번 맞고, 이 갑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으나, 왜냐하면 상취니까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갑의 등록 취소가 될 수는 있지만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고. 3. 갑에게는 업무 정지니, 이 상취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상취 대신 업무 정지 때리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을은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뭐 그렇죠. 상취니까. 자, 을이 검거되어서 중개사법 혹은 형법 위반으로, 이 형법은 이제 횡령의 죄잖아요. 횡령의 죄. 그래서 중개사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그 형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항상 중개업 결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항상 결격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그 공인중개사법이죠. 혹은 형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가령 200만 원에 200만 원짜리 벌금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벌금도 넓은 의미 안에 보면 형벌에 들어가거든요. 형벌이라는 게 뭐예요? 징역형, 벌금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벌금형이다. 그러면 300이 안 되기 때문에 결격은 아닌 거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형법이었다 그러면 다른 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결격은 아닌 거고, 하여튼 200만 원짜리 벌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면 결격에 걸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거죠. 언제나 결격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5번 을은 형사 행정상의 처벌의 대상이 되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 라고 했는데, 그 형사와 행정상 처벌의 대상이 되나, 근데 민사 책임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며가 틀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횡령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을이 검거가 되면 자기가 1차적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개공도 그 연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을한테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요. 만약 개공이 대신 물어줬다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개공이 작성해, 그렇진 않고요. 소공이 작성해도 됩니다. 확인 설명서는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에게만 이라고 했는데, 확인 설명서는 서면이니까 양쪽 모두에게 줘야 되고, 3. 확인 설명서 서식은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의 의무가 있다. 그렇죠? 서식 4개나 있잖아요. 우리 1번 서식에서부터 4번 서식까지, 노마자 4번까지 다 있고, 그 다음 소공은 언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언제나가 틀렸네요. 그렇죠? 언제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 5번 확인 설명서는 원본으로 5년. 근데 원본 아니어도 되고요. 뭐 4번도 괜찮고요. 그리고 5년 아니라 3년 보존하는 게 맞죠. 전자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3번만 옳은 표현에 들어가고요. 자, 우리 이제 중개사법의 제재인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넓게 보면 취소나 정지를 말하고, 행정형벌은 징역과 벌금을 말한다 그랬죠? 이런 규정이 없는 대상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개공이 뭐 금품초과수수 같은 거 하면 1년 1천, 그 다음에 그 형벌에다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되고, 협회가 여기에 될 것 같아요. 협회는 그 행정처분, 즉 취소나 정지는 없고 기본적으로 징역과 벌금도 협회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이름으로 협회한테 이렇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뭐 거래정보 사업자는 다 받아요. 뭐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뭐 하나야 다르게 차별적으로 위반하면 1년을 천 뭐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받게 되죠. 공인중개사는 양도대여 같은 거 하면 1년을 전에 자격 취소. 소공 같은 경우에도 뭐 금지 행위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뭐 3년 3천 1년을 전에다가 자격 정지 이런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회만 없는 거죠. 말하자면. 자,
8번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에게 부과된 행정형벌의 결과로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벌이 먼저 오고 그 결과로 올 수 있는 처분 뭐 이런 것들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은 건데요. 쭉 보면 형법상 내란죄로 형법에 내란이라는 죄가 있는데 금고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결격사유는 결격사유는 좀 들어가는 게 맞네요. 금고 이상이니까 결격은 일단 맞는데 결격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우리 개공이 받았다면 개공이 받은 거잖아요. 개공이 뭐 내란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뭐 그 등록 취소 되는데 이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결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취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격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왜 자격 취소가 되지 않냐면 우리 형법상으로 그 자격이 취소가 되는 범죄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말고 제가 여기다가 약어로 좀 적어 드릴게요. 법문사, 횡배 이렇게 이제 5개 범죄가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5개의 범죄가 뭐뭐뭐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범죄 단체 조직죄, 범죄 단체 조직죄, 문은 문서 관련한 범죄, 뭐 사무소 위조, 위조 사무소 행사죄 보여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사는 사기죄, 그리고 횡은 횡령, 그리고 배는 배임. 그래서 법문사 횡배 요 5개가 형법에서 자격이 취소되는 범죄고 내란의 죄 이런 거는 자격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29번 법령상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업무정지는 이제 개공만 받게 되는 그런 행정 처분에 들어가는데 4번을 한번 보시면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랬는데 자,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업무정지 중인 개공인 거죠. 다시 한번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소위 말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 되는 거죠. 그 기간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관청에서 업무를 정지해 놓은 어떤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은 있지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절취를 때리는 것과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을 처벌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형벌은 딱히 없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취소는 한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0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문제인데 해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물건 3가지가 토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2개만 신고하는데 매매와 공급 계약 이 2개만 신고를 할 거예요. 매매 공급. 토건지는 토지, 건축물, 지위, 매매, 공급 이것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여기 저당권은 신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위, 여기 보면 지위 나오잖아요. 그럼 지위의 매매 계약이니까 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임대차 신고 안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쌍방합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주택 매매 계약이니까 신고는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에 의한 경우니까 이거는 누가 신고하냐면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없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개공이 신고 의무는 없는 거죠. 5번 당사자가 농지와 주택의 교환 계약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 매매와 공급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 자,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이 출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틀린 것 뭐 찾으라 그랬는데 2번 한번 볼게요. 면적을 적을 때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라고 했는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 나머지 건축물이 오히려 연면적을 적죠. 그래서 전용 면적과 연면적의 위치를 바꾼 그런 개념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쪽에서는 가장 잘 출제가 되는 빈출 지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때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의 공고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이고 이거 자체가 그 공고사항이 아니라기보다는 함정이 하나 걸렸는데,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에 지적도나 임야도를 공개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원래 그 공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공고할 필요는 없고, 요 축척에 맞는 지형도 있잖아요. 지형도 일종의 지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 위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를 우리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가 맞습니다. 자, 33번은 선매제도. 여기서 선매는 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먼저, 매자는 살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겠다 이런 거예요. 먼저 사겠다. 먼저 누가 사냐면 국가 등이 이거를 선매자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면 그 땅이 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여기 보면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토지를 현재 방치를 하고 있어서 아깝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 저 관청 입장에서 막 방치하는 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럼 1과 2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선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국가 등이요. 물론 이제 예산이 있으면 사드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틀린 거를 찾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3번을 한번 보시면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러니까 15일 안에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15일 안에 뭐를 해주냐면 선매할 건지 말 건지를 선매 여부를 통지만 해주는 기간이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일 동안에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아니면 선매 여부 통지. 셋 중에 하나. 근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15일 안에 모든 선매 협의 절차가 완료되도록 해야 된다. 그 완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청일로부터 따지면 2개월 안에 완료가 되는 것이지 15일 안에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5일 안에는 통지까지만 해주는 거고요. 완료는 2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거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옳은 질문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34. 보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에 보면 중개보수와 실비는 별도로 수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가능하다. 이 개공이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와 동시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다 채색 하나만 좀 잡을게요. 우리 좀 그 유력한 판례 지문인데, 권리금 계약서, 이건 중개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우리 대법원이 2024년에 우리 연말에 이거는 불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수를 받는 거는 정확히는 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에서 이거를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행정사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권리에 뭐 이런 이전하는 증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거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니까
그거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뭐까지는 가능하냐면 권리금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는 거는 좋아요. 다시 한번 권리금을 알선, 소개하고 보수를 받는 건 좋은데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 이거 작성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이거 중개 행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위 허용되는 그런 뭡니까? 업무는 아니다. 3번 의뢰인의 규책 사유에 의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개공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따져보아야 해요. 그래서 의뢰인의 규책이니까 개공은 받을 수 있는 게 맞죠. 개공 잘못이 아니므로. 자, 법인인 개공이 행한 분양대행 행위는 여기 분양대행 행위, 뭐 우리 저 주택이랑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넓게 보면 겸업 업무라고 불러요. 겸업 업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개 업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개보수 규정이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도는 없다. 많이 받아도 괜찮다. 5번 법령상 개공이 중개보수를 수수했을 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니까 영수증은 따로 교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확인 설명서에다가 영수한 내용을 쭉 뭐 이렇게 내역이랑 뭐 지급식이랑 다 써서 줄 거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그 영수증을 꼭 해줘야 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뭐 손님이 원해서 개공이 해주는 경우라면 작성 교부해도 되지만 그게 의무는 없어요. 왜?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35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요. 줄여서 농취증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도 농취증 필요하고요. 상속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상속은 필요 없고 누가 돌아가신 거니까.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내 농지 뭐 이랬는데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사전에 전용협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전용협의 거친 농지예요. 네? 그러니까 전용협의가 되어진 농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용협의가 된 농지는 농지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농지 아니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 농지증이든 농업경영계획서든 시효도 역시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분이니까 농지증 필요 없고,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개발행위 허가, 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주기 전에 역시 전용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전용협의 거쳐서 허가를 해주거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 그 말을 뜻 안에는 전용협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용협의가 됐다는 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한 거는 1번만 농취증이 필요하고요. 얘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들어가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이것도 필요하고 농취증도 필요하고 두 개 다 필요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 농취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36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상가임대차는 언제나 1년 이상으로만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임차인이 원한다면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누가 원한다면, 임차인이 원한다면, 그러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6개월로 상가인데 6개월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6개월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고 법정 최단 기간인 1년짜리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요. 2.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가는 이런 데서 받으면 안 돼요. 상가는 무조건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아야 되고요. 3.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이 일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이 점유, 그러니까 이제 점유를 같은 말로 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요.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신청한 다음 날. 완료된 이 길이 아니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하고 신청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 등록은 7일 이내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니라 며칠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완료된 이 길이 아니라 신청 다음 날. 4번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임차인은 법정된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게 아니라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법정된 거부 사유, 뭐 3기 이상 차임 연체했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 상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업자 등록 안 해주고, 동창회, 뭐 종친회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업종이어야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교회, 동창회, 종친회는 뭐 어떤 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면세가 되거나 아니면 뭐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이렇게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그 세무공무원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옳은 거는 5번이 옳은 표현이고요. 자, 37번 다음 사례에서 주임법상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 사유인 임대인 실거주. 그러니까 임대인 실거주는 원래 그 주택에서는 뭐랄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 하잖아요. 사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 이거 할 수 있거든. 이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거주로 내보내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되는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이럴 때는 결국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때 환산월차임의 뭐 3배 뭐 이렇게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환산월차임을 먼저 구하래요. 그래서 이 환산월차임이 기준금리는 3%로 계산을 해서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이 환산월차임 구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구하는 그 우리 월세 전환 이율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설명을 드리면 요 3억에다가 곱하기 이제 식을 한번 여기다 적어드릴게.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연 2% 중에서 연 10% 또는 기준금리 연 2% 더하기 이 둘 중에 낮은 거를 적용해야 돼. 낮은 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기준금리가 3%고요. 연 2%를 만약에 더하게 되면 연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연 5%면 이게 더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되고 연 5%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좀 만들어 보면 3억 곱하기 연 5%. 제가 연자를 좀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3, 5, 15 해서 연 1,5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죠? 이 연 1,500만 원에다가 연 1,500만 원에다가 이제 더해줄 게 있어요. 뭘 좀 더해줘야 되냐면 연 70만 원도 더해줘야 돼요. 아니 월 70만 원. 이 월세니까 기본적으로 70만 원 더해주는데 이거에다가 이제 1,57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12를 해서 월세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70만 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월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차임이라서 월차임. 그러니까 1,500만 원 나누기 12 해서 나온 요 월세에다가 더하기 70만 원을 더하면 195만 원이 됩니다. 125만 원이니까 말하자면 그 19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그 어떤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제 3배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 원인 되는 월차임이 환산 월차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 실거주를 거짓으로 해서 이제 쫓겨나면 임차인이 입은 그 실질적인 손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 임차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는 게 뭐 쫓겨나는 과정에서 우리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되고 또 뭡니까 뭐 이사 비용 같은 것도 부담해야 되고 그걸 받든가 아니면 환산 월차임의 3달치를 받든가 아니면 내가 냈던 환산 월차임과 새로 들어온 사람의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을 내든가. 왜냐하면 내가 2년 결국에 못 살고 나간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환산 월차임을 구하는 공식은 요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방식이 이 식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쓰여지는 식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본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는 항목이긴 하지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자, 38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서면 혹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고 반드시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이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면 되고요. 계약서에 기재될 필요는 없죠. 2번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우리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실소유자랑 계약을 해야 안전하죠. 실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얘는 그냥 등기만 갖고 있는 거고요. 3번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 과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뭔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만약에 해줬다면 친권자 동의 그랬다면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4번 합유. 우리 이제 공동소유에서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합유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게 뭐 지분에 대한 처분이든 합유물 전차에 대한 뭐 매매든 간에 전원의 동의. 그래서 합유 나오면 무조건 뒷문장에 전원 나와줘야 되고요. 옳은 지문이네요. 합유 그러면 어떤 거든 뭐 지분에 대한 거래든 합유물 전체에 대한 거래든 반드시 전원의 동의 확인해야 되고 5번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 이 하자담보 책임은요. 법정담보 책임입니다. 법률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꼭 뭐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정담보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뭐 이렇게 막 표 만들어 가지고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암기하는 거 있잖아. 뭐는 뭐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 자, 39번 조사 확인과 관련한 판례의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면
그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토지랑 건물을 같이 저당 잡았으니까 가장 좋은 상태의 담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 경매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낙찰을 받든 아니면 뭐 비싸게 팔아서 배당을 받든 하여튼 최고 좋은 담보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이 됐대요. 그래서 경물의 이제 그 저당권 경매로 인하니까 어떤 토지만 이제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제 건물은 남의 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달라지게 됐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된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저당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건물의 법정상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판례의 표도입니다. 물론 이 공동저당 잡힌 상태에서 건물 철거하고 신축 건물에 다시 잡아줬다면 저당을 그럴 때는 이제 법정상권을 인정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신축만 해서 경매 이제 토지만 경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면 이때는 법정상권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나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저당물의 가치가 심히 하락하기 때문에 뭐를 법정상권을 인정하면 그런 취지가 되겠죠. 판례인데요. 뭐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저당, 건물 철거, 법정상권 불성립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제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매부동산의 입찰 신청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경매부동산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본인이 직접 매수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매부동산이 1년에 한 그 50만 건 정도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모든 지방법원 다 망라하면 근데 그 50만 건 어떤 것도 너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매수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의뢰받은 그러니까 손님한테 의뢰받은 물건이 아니면 입찰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경매 물건 중에 위민이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경매를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위임한 물건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손님이 의뢰한 물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금지 행위가 되는데 그것 물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 그러니까 손님이 의뢰한 물건이 아니면 입찰 대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경매부동산의 채무자를 해당 물건의 매수인으로 하는 입찰 신청의 대리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요. 입찰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입찰할 돈이 있으면 돈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대리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얘 자체가 본인이 입찰을 못 하니까. 3번에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주택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리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대리도 할 수 있고 얘를 대리해서 입찰도 대리할 수 있고 얘가 우선 매수권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우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대리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자, 유효한 입찰 신청을 한 자라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공식이 하나 적용되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마이너스 최저 매각가 의 10%를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뺀 금액보다도 차순위 매수 신고한 가격이 넘어야 돼. 얘가 넘어야. 그러니까 최고가 1등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우리 최저 매각가의 10%를 보증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뺀 금액보다도 차순위가 넘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한 입찰 신청이라 하더라도 이 등호가 만약에 성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크다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날 수 있겠죠. 5번에 자동차나 중기, 이거는 이제 그 법원 경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준부동산이라고 이제 취급돼서 자동차, 중기라는 게 이제 건설 중장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돌을 파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기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는 여기는 없지만 선박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경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가 법원에서 진행은 되지만 입찰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이런 것 자체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냐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러면 뭐를 그러면 입찰 대리할 수 있냐면, 그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뭐 토지 건축물, 뭐 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찰 대리를 할 수 있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5회 전국 그 모의고사 중개사법 풀이 마쳤고요. 다음 모의고사 풀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올려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